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자부 장관 탄핵 소추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 구하기, 방탄정치, 대선 불복과 입법 독재라며 내년 4월 국회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익산발전연구원장이신 고상진 행정학 박사님을 모시고 중앙정치권 이야기 또 지역 정치권 이야기 유쾌 상쾌 통쾌하게 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고상진 박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환 TV 출연한 고상진입니다. 자, 우리 방송은 시사 프로거든요. 네. 지금 그 세계적으로 튀르키예 예전 터키가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그 비상에 걸렸어요. 참 우리 친구의 나라 터키 지진으로 인해서 참 피해를 보는 터키 국민들에게 애도의 표시를 하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토론에 앞서서 이번 주에 정치권이 뜨거운 그 뉴스가 하나 좀 생겼어요. 이상민 행자부 장관 탄핵 소추. 우리 고 박사님은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시죠? 네. 네. 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상민 행자부 장관의 행정 탄핵 소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작년 10월 29일 날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고에 대해서 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정중한 사과를 하지도 않고 진심 어린 유족의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특히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책임 장관이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하는 것이다. 저는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어제 가결된 의결수가 179석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21석만 더해지면 대통령까지도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폭주하고 있는데 준엄한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경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총 투표수 293명 중에 찬성이 179표더라고요. 네네. 반대가 109표고 무효가 5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상민 탄핵 소추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이제.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볼 때는 또 그런 시각으로도 보고 또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행자부 장관이 뭐 도의적이나 그런 책임이 있지만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할 정도는 그는 탄핵 소유는 아니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뭐 법률가가 아니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뭐 몇 개월 안에 이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까지 가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네.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그 권력의 분점을 하고 있는 다른 권력기관에 정치의 영역을 맡기느냐. 이것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고 유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드리는 그런 것이 과정이 분명하게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그런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국회가 나서가지고 당연히 탄핵 소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민주당 그 측근이나 민주당 성향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말도 해요. 그러나 이게 또 공교롭게도 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참 그 이번에 소추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반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건 자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고 박사님은 지난 21대 국회 경선 때 그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 후에 뭐 이 지역에서도 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하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가? 제 2020년도 21대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네. 그 차점으로 애석하게 낙선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절치부심 권토중래를 꿈꾸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박종환 TV에서 저를 불러주지 않으셔가지고 오늘 처음 출연을 했습니다만 진작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익산 시민 네. 또 우리 박종환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늦었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앞으로 우리 익산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또 지역 정치인으로서 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고 또 특히 또 서울에 또 있는 그 재경 향후들이 우리 고상진 박사를 많이 좀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상진 박사 좀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특별히 이번 주 한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동을 이렇게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우리 고상진 박사가 뭐 익산 지역을 위해서 사단 법인을 만들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법인은 어떤 법인이에요? 지난 총선 낙선 이후에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도 좀 많이 읽고 현장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알찬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총선이 1년 남았는데 또 1년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익산발전연구원이라는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사로 참여를 했고 여러분들의 이제 이사진들 뭐 이사장님도 따로 계시지만 여러 이사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사단법인 익산발전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게 이제 시정연구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시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시민이 50만 이상인 지역들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지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마 시정연구원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었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아직까지는 뭐 인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정연구원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 하지 못하면 민간에서라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익산발전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고 박사가 생각하는 같이 광역시 같은 데나 도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시정 뭐 발전 연구소가 이제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에도 뭐 참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익산시에 일어난 갈등과 분열 문제 또는 화합 문제 이런 또 여러 가지 정책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직 시장들이 귀담아 듣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정원율 시장이 이제 우리 그 박종환 TV 방송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아마 그런 단체가 이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우리 고 박사님은 그 전에 그 유성엽 국회의원 보좌관을 몇 년 하셨죠? 네, 뭐 제가 보좌진으로 12년 국회에서 근무를 했고요. 저는 뭐 이제 정읍고창하고는 지역적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연구가 그 유성엽이라는 정치인이 좋아가지고 또 유성엽의 정치 철학이 좋아가지고 그 보좌진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보좌관 유성엽 의원 보좌관 하면서 중앙 정치권을 많이 봤죠. 실제 그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쯤에 유행했던 보좌관이란 드라마가 있는데요. 예, 그 예. 모티브가 저라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있기도 아, 합니다만 예. 아무튼 뭐 보좌관으로서 중앙 무대에서 족적을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 중앙 정치권에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그걸 그 경험을 그 스펙을 이번에 지역 정치에서 네. 참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전북 정치 발전을 위해서 네. 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선배로서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뒤에서 많이 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 들어갑니다. 그 익산 지역이 우리 고 박사님은 행정학 박사죠. 네. 예, 오피니언 리더 겸 정치인으로서 전북권의 정치권의 기상도 우리 고 박사님이 평소에 생각은 전북 정치권의 기상도 그리고 익산 지역 정치권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우리 전라북도가 17개 그 광역시도 중에 가장 하위권의 모든 지표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지사도 바뀌셨고 또 이제 각 시, 군의 수장들도 바뀐 데도 있고 연임하고 계신 데도 있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면모로 해서 우리 시정이라든지 군정이라든지 도정이라든지 어떤 발전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덧붙여가 저는 익산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익산에 많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끌어내서 우리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를 못하고 자꾸 분산을 시키는 그런 지역적인 정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와 질투, 네. 투서와 진정,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익산이다라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평가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더 잘 될 수도 있다. 사돈이 논을 사면은 뭐 저한테 밥이라도 한 끼 더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돈이 논 산 것을 자꾸 배합하면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런 어떤 에너지를 하나로 집결시키고 역량을 모으는 그런 어떤 시민의 인식 전환, 그런 시민운동이 좀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참 좋은 말씀을 참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실 제 방송이 편향된 방송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모든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우리 그 지인들이 특히 학교 뭐 동창이나 재경 향후 지인들이 그 우리 방송을 끝까지 안 보고 편파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고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또 방송하면 그 방송을 끝까지 듣고 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 방송을 이렇게 관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 익산에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한 지가 지금 한 1년이 넘었어요. 네.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많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참 비방도 많이 듣고 왜 이렇게 호남이 있으면서 민주당을 이렇게 까느냐고 저는 절대로 편향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방송을 들으시면은 객관적이고 팩트에 있는 사실 근거에 있는 방송을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아니 그 민주당을 더 잘 하라고 비판하시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민주당에 근데 애정이 있으시니까 비판도 하시는 거죠. 근데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 비판하는 것만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심하게 안티를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저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국민의힘을 많이 비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 중앙 정치권에 이번에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우리 고상진 박사가 소속된 민주당 대표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뭐 계속 검찰 소환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과연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의 종착역은 어떻게 될 것이며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선거가 지금 3월 8일이죠. 갈수록 지금 꼬여가고 있는데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리스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바깥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특히 민주당을 흔들기 위한 프레임이다.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무엇 하나 뚜렷하게 증거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곽상도 씨 50억 수수 사실에 대해서도 판결이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50억을 받았는데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던 그 녹취록 같은 거,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법원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또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 자체는 이재명 대표 체제 특히 민주당을 흔들기 위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우리 고 박사님은 또 그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또 국민들이나 이 보수 성향에 있는 그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이 지금 다 구속됐어요. 그 이재명 당대표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검찰에서 그걸 좀 자세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직 좀 없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또 쌍방울 그 김 의장 측근들이 또 들어와서 또 구속되고 그래서 참 섣불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뭐가 있다, 뭐 잘못됐다, 또 증거가 있다 이렇게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도대체 이 사법 리스크가 언제 끝날 것인가 또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곽상도 아들의 50억 이건 저희들이 볼 때도 국민들의 판단할 때도 이건 사법부가 뭔가 이게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예. 곽상도 씨,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이 구속이 됐지만 곽상도 씨는 아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 역지 못하고 지금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허술했던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던지 뭐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사법 또는 준사법 기관들의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법 리스크에 수년간 지금 시달려 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성태 씨 쌍방울 회장 그 외국에서 들어올 때도 변호사비 대납이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겠지만 사실상 지금 김성태 씨와 관련된 공소 내용에는 그거는 빠졌단 말이죠. 변호사비 대납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입니다, 지금. 네. 그 사실 검찰이나 사법부나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편향된 그 재판을 하고 기소를 하는가는 상당히 국민들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검찰이나 이 사법부는 정말 정의사유를 구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그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검찰 권력을 비대하고 괴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우리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에 아무리 죽고 죽여야 되는 상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동반자입니다. 그런 동반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데만 서로를 멸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면은 그거를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권력이 우리나라 모든 권력을 다 초월해가지고 괴물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사법개혁을 하지 못한 부분 또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방향성을 잘못 잡은 또는 방향성을 잃었던 사법개혁의 어떤 실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가 지금 3월 8일 날이에요. 당대표 선거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뭔가에 갈수록 좀 꼬여가고 있어요. 또 꼬여가고 있으면서도 또 흥미진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같이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냥 간접적인 시그널만 줘도 당에서 알아서 정리가 되고 또는 당원들이 알아서 평가를 하고 당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쪽에 어떤 반사이익적인 그런 그 여당 내 야당 후보를 야권 그러니까 여당 내 그 주류와 비주류가 있다고 한다면 비주류 후보한테 지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 정말 이 집권 여당의 현재 전당대회 이 돌아가는 판 속을 보더라도 지금 크게 지금 깨우치시고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남아있는 4년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로서 남아있는 4년을 정말 본인이 말하는 뭐 교육개혁이나 여러 가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 고 박사님은 이제 민주당 성향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또 저같이 국민의힘의 그 성향이 있는 저로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대표 뽑을 때는 뭐 문심이다, 뭐 친문이다 그렇게 다 했고 또 이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이번에 당대표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당의 자기 정책과 국가의 경영을 당을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 당대표 코드가 철학이 윤석열 대통령 철학이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내년 4월에 국회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놓고 뭐 지금 우리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 고 박사님은 대놓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도 그 정도는 보이지 않게 그 정도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3월 8일 날 뭐 당대표가 누가 될랑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대표가 명실공히 집권당으로서 내년 총선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진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도 당신이 그 국민의힘 당원이면 당원으로서 한 표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자기가 뭐 당비를 많이 내니까는 뭐 목소리도 더 키워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당원들한테 지금 이것도 중간에 전당대회 직전에 게임의 룰을 바꾼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없애버리고 모든 당원 내 투표로만 지금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도 반칙이죠, 사실은. 반칙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선택하는 그런 당대표한테 충분히 그것을 권위로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같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주면 되지 자꾸 그 이상의 것을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당심도 어긋나는 거고 또 민심도 거스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우리 고상진 박사님은 이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시각에서 당을 떠나가지고 민주당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민주당 시각에서 바라보지만은 민주당 시각이 아니고요. 사실은 민주당 시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하고 싶은 전 생각이 대통령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여러 그 복귀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참.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건 구체적으로 말을 이렇게 하기보다도 상당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탄핵을 당했을 때 뭐 때문에 탄핵이 단지 아십니까? 한마디 했어요. 그냥. 물론 이제 한마디 그냥. 그 한마디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정치 여의도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들은 어마막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따지자면은 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취임사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인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서 와서 보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는가 이렇게 많은 보는 시각도 자, 많이 그것은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진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야. 공정과 1년도 안 됐는데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단 한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어요. 국민들이.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되시는 게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어떤 당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리고 본인이 말한 대로 공정과 상식에 좀 더 충분하게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과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 국민들 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섰으면 좋겠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된 지가 지금 한 10개월 됐나요? 예, 한 10개월도 제가 5월 알기로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80여 개 지금 그 입법이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하나가 지금 통과된 것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년 정도는 그 국정을 잘 하라고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해주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대립구도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제대로 뭐 하나 민주당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준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그것도 발목 잡는다. 발목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구걸하다시피 했어요. 도와드릴 테니까. 당신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이재명 대표를 뭐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국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간에 저는 가진 자들이 좀 더 여유를 부려야 된다. 네, 물론 앞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놔야지 상대 권력을 쥐지 못한 야당을 좀 더 우대해주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전혀 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의 문제다. 물론 자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하고 또 정책을 내는 또 집권당이 있어야 하는데 그 21대 국회가 지금 한 1년 남았죠. 예. 1년 남았는데 역시 21대에 거는 그 여야 그 정권만 바뀌었지 전 정부고 지금 정부고 거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만큼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앞으로 지금 방금 우리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화합, 상대방을 인정하는 정치.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지만은 지난 연말에 한번 개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면모를 한번 국무총리 이하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봤었어요. 근데 개각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좀 탄핵까지 가는 길이 지금 벌어졌는데 어떻든 간에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방금 우리 고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안으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끝으로 요즘 정치권 순위부에서 국회의장도 그렇고 또 대통령도 그렇고 선거법과 개헌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고 박사님은 중앙 정치권에서도 참 보좌관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행정학 박사니까 중앙 정치권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선거법 개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헌을 비롯해서 네. 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고치지 않으면 5년 뒤에 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5년 뒤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것은 국민들한테 불행한 역사고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빨리 바꾸는 개헌도 필요하고 또 그에 앞서서 필요하다면 선거제도도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는 이거는 그냥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하는 사람이 이기는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역구도를 좀 더 강화시키고 양당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빨리 바꿔가지고 많은 당들이 누구 어느 한 당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당들이 여러 군소 정당들이 좀 출연을 해서 이 당들이 서로 토의하고 합의하고 어떤 그 의정에 대한 저기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은 국정이 안 되게끔 그래야 정치가 다시 기능을 하고 회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타협과 어떤 협상 이런 정치의 기능을 빨리 회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당제가 가는 중대 선거구제가 네.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제 선거법이 바뀌셔서 다당제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당도 이제 지금같이 양당 정치의 폐해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 전북에서도 우리 특히 우리 익산 갑을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중대 선거가 되면은 과연 우리 익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고 박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 크게 어떻게 저기 선거구를 만드느냐 이렇게 그 논의의 시작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전라북도가 현재 10개 선거 이제 의석인데 그런 것이 뭐 이렇게 익산하고 군산하고 합쳐가지고 3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개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익산 군산에서 3개가 한다면은 뭐 지금의 민주당, 뭐 국민의힘 아니면 또 정의당 또 뭐 진보당 이렇게 여러 정당이 있듯이 그 정당에서 한 명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3명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국민의힘 후보가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다양한 옵션들이 유권자들한테 주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소선구 선거를 지금 여러 번 치러봐서 이 소선구의 폐해를 지금 우리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제가 기억으로는 11대인가 12대인가는 그 선거구에서 2사람 뽑았어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각종 언론에 보고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 익산이 과연 뭐 전주권으로 붙어서 정말 뭐 대선구가 돼서 뭐 5명을 뽑느나 그렇지 않으면은 군산하고 붙어가지고 뭐 3명을 뽑느나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새로운 내년 선거에 기해서 새로운 당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돌아가는 게 풍향을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내부적인 좀 시한폭탄들이 좀 있어요. 시한폭탄들이. 그래서 우리 박종환 TV 방송 시사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는 다당제가 활성화가 돼서 중대선거가 되면은 그 뭐라 할까 선의 경쟁이 좀 넓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 고 박사님도 내년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많은 말씀들을 주위로부터 듣고 있고요. 예. 뭐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일지, 뭐 또 잘할 수 있을 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구 박사님은 뭐 정치를 수업을 잘했으니까 뭐 앞으로 우리 익산 지역이나 우리 전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좋은 그 결과가 있기를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 전격적으로 성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자의 대표적인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안이라. 즉 다시 말해서 군자는 서로 좋아하고 화합을 하되 경솔하게 행동은 하지 않지만은 소인은 경솔하게 행동을 하면서도 서로 조화나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앙정치권, 지역정치권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화의부동하는 그런 정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